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시네마시를 주관하고 있는 단체 인디하우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소영입니다. 인디하우스는 지역 내에서 사람들과 함께 영화를 만들고 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영화 문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2020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 시네마실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이 주최하고 사회적 협동조합 인디하우스가 주관하는 강릉 독립영화공동체 상영회입니다. 매달 문화가 있는 날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네마실은 강릉에서 만들어진 단편 영화들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누고 싶다는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가고 애정하는 공간에서 상영회가 진행된다면 관객들과 쉽게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마치 마실 나오듯 말입니다. 강릉에는 문화예술 관련 동호회들이 많습니다. 이 상영회를 계기로 영화 창작자, 공간, 동호회를 연결해보자라는 생각에서 시네마실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시네마실은 6월 30일 첫 상영회를 시작으로 11월까지 매달 문화가 있는 날이 있는 마지막 주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래책방, 버드나무 브루어리, 강릉 독립예술극장 신형 등 다양한 공간에서 상영회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번 시네마실은 순서상 8월에 진행되어야 했던 세 번째 상영회입니다. 8월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만나 뵙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이제서야 10월에 온라인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시네마실 상영회를 위해서 휴무일인데도 불구하고 공간을 내어주신 한낮의 바다의 책방지기 한혜숙 대표님을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강릉에 위치한 독립서점 한낮의 바다입니다. 일상의 쉼과 삶의 방향에 대한 주제를 가진 책을 주로 다루고 있고요. 독립출판물, 에세이, 매거진, 그리고 사진집 등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서점에 오시는 분들이 차분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서점을 운영하고 있고요. 오늘 저희 공간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감독님 두 분의 영화를 상영하게 돼서 되게 기쁘고 좋은 관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상영작은 김진유 감독의 높이뛰기와 김경민 감독의 봄이 오면입니다. 상영이 끝난 뒤에는 글쓰기 단체 지음의 안솔미 모더레이터 분이 진행하는 무비토크가 있습니다. 무비토크가 진행될 때 많은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그럼 상영 시작하겠습니다. 즐거운 관람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모더레이터를 맡게 된 안솔미입니다. 저는 강릉 글쓰기 모임 지음의 대표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음은 이제 1년 정도 된 모임이고요. 지음의 시작은 독서 모임인 이음에서 출발했습니다. 책을 읽는 모임을 매주 갖다 보니 자연스레 글을 쓰는 일도 흥미가 생겨서 현재 20명 정도 되는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 공통 주제를 정하고 자신의 삶에 관련 지어 글을 쓰고 있는 강릉 아마추어 작가 모임입니다. 나름 그 안에서 서로 필명도 부르고 작가님으로 불리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간에 대한 소개를 미리 하셨지만 제 사심을 담아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무비토크를 하고 있는 한낮의 바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애정하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예쁜 공간이 강릉에 생겨서 너무 좋고요. 한낮의 바다가 오랫동안 강릉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이번 기회에 사장님께 전해봅니다. 또 제가 제일 애정하는 공간에서 이렇게 좋은 작품들로 모더레이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인디하우스 측에도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주인공이신 감독님들을 만나봐야겠죠? 감독님들 자리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봄이 오면의 김경민 감독님, 그다음에 높이뛰기의 김진유 감독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독님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부터 저는 지금 현직으로
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고, 그리고 이 봄이 오면을 기획한 김경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높이뛰기를 만든 김진유라고 하고요. 최근에 장편 영화 나는 볼이라는 영화를 만들고 영화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독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영화를 보고 이렇게 궁금하거나 느낀 점들을 직접 만드신 감독님들을 모시고 대화를 나눌 기회가 흔치는 않잖아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 직접 관객들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지 못해 조금 아쉽지만 제가 관객을 대표해서 감독님들과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공통 질문을 드릴 거예요. 저는 책을 읽든 영화를 보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제 첫 번째 질문은 감독님들께서 왜 이 제목을 골랐을까입니다. 김진용 감독님, 높이뛰기라는 제목은 어떤 의도나 혹시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네, 이게 영화 자체가 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처음에 제목은 여기서 18이란 그 욕이었어요. 18에 하는. 네, 처음에 제목은 이제 어떤 세상에 대한 욕을 하고 싶다? 혹은 그런 의미로 뭔가 이제 18이라는 제목이었는데, 근데 그 제목으로 이제 어떤 이제 지자체 공모 사업을 내야 되는 거예요. 단편 제작 지원 사업을 내야 되는데 그 욕은 약간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순화한 제목이 뭐가 있었으면 좋겠을까를 생각하다가 제가 저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이 시절에 제가 높이뛰기라는 운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운동을 했었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어떤 지금의 삶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자신감이나 등등. 그래서 어떤 정서상 맞는 제목으로 높이뛰기를 지었는데 가제로. 근데 마무리할 때까지도 사실 그냥 정서상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높이뛰기라는 제목을 계속 유지하고 완성을 했죠. 저는 사실 관객분들이 현장에 계셨으면 높이뛰기라는 제목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셨냐고 질문을 원래 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관객의 대표니까 저는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 어린 이제 배우가 주인공이잖아요, 후. 그래서 후가 조금 미래에 더 이렇게 높이 뛸 수 있는 어떤 바람을 담아서 미래에 그래서 이런 제목을 붙이지 않았을까라는 또 혼자만의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네요. 사실 큰 의미는 없었어요. 그냥. 근데 영화 보시고 나서 대부분 어떤 성장하는 이야기로 바라봐 주셔서 각자의 해석에 맡기는. 그게 또 예술 작품의 묘미니까. 네, 그러면 다음으로 김경민 감독님께서는 봄이 오면이라는 제목에 혹시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일단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그 영화 속에 등장하는 태훈이가 봄이 오면이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좀 의미 있는 노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목을 봄이 오면으로 지었고, 처음에는 또 저도 그 영화의 제목이 되게 좀 부정적인 타이틀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태훈이가 이제 이 영화를 봤을 때 지금 이해를 못하는 그런 상태이지만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 그 영화를 이해하게 되는 순간이 됐을 때 조금은 이제 긍정적인 그 자기의 유년 시절을 회상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좀 봄이 오면이라는 희망이 있는 그런 제목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두 가지 의미로 네. 첫 번째가 말씀드렸던 게 그 태훈이가 불렀던 노래 제목이 봄이 오면인데 그게 또 이제 태훈이가 이제 그 음악 교과에 수행평가 가창 그 노래가 봄이 오면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주 오랫동안 이제 부모님과 학교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도움을 받아서 가창 시험을 치렀는데 잘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예, 시험은 이제 수행평가는 되게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자기가 이제 한 학기 말 정도에 기분이 좋을 때 그 노래를 계속 흥얼거리고 뭔가 집중할 때 그 노래를 또 큰 소리로 부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래가 태훈이한테도 그렇고 부모님한테도 그렇고 좀 의미 있는 노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래를 제목으로 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제가 두 작품에 대한 무비 토크를 준비를 하면서 두 작품을 아우를 수 있는 키워드가 있지 않을까라고 혼자 생각을 해보다가 한번 뽑아봤어요. 일단 첫 번째는 장애인데요. 봄이 오면은 자폐성 장애를 가진 태윤이가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높이뛰기에는 청각 장애를 가지고 계신 어머니가 나오시죠. 우선 봄이 오면의 김경민 감독님께서는 교직에 계시다고 저도 이제 미리 얘기를 들었었는데, 교사 일과 감독 일을 이렇게 두 가지 다 하신다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 저는 한 가지 일도 하기도 바쁜데, 두 가지를 하고 계시다,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또 이런 통합학급을 소재로 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시는데 또 이만큼 적격이신 분이 계실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 통합학급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만 좀 안내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통합학급이 비장애 학생과 장애 학생이 같이 있는 학급을 통합학급이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장애 학생들이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공간에 있거나 아니면 다른 학교에, 특수학교에 있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를 시켰는데, 이제는 이제 통합되는 분위기로 가고, 또 앞으로의 방향은 그런 장애 비장애뿐만이 아니고 뭐 다문 학생이라든지 뭐 학습 부재인 학생들, 뭐 다양한 그 학생들이 많은데, 그런 학생들을 좀 하나로 이렇게 하나급으로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는 그런 움직임, 그런 방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로는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있는 학급을 통합학급이라고 부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제가 통합학급을 소개해달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첫 번째 질문에 이것과 연관이 있어서거든요. 며칠 전에 제가 독서 모임에서 김지혜 작가님의 선량한 차별주의자를 읽고 그중 장애인 차별 파트에서 통합학급과 관련된 토론을 한 적이 있거든요. 장애아동을 특수학교로 분리해서 교육해야 한다는 입장과 특수학교가 아닌 학교에서도 장애아동을 비장애아동이 함께 교육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뉘더라고요. 그런데 전자인 분리해서 교육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조금 더 우세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감독님께서는 이런 외부의 시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덧붙여 감독님께서 통합학급을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그게 제가 그 대학교 입학할 때부터 그런 논란이 있다, 그거에 대해서 토론 수업도 하고 많이 했었는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은 통합하는 게 뭐가 됐든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지금 현재 여건상 뭐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가야 되는 종착지는 통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장애인이 어떤 장애가 없는 사람들과 다 같이 어울려 지내려면 거기에 있는 시스템도 조금 이렇게 여유로워져야 되고, 좀 융통성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은 우리 학교가 좀 많이 폐쇄적이고 좀 수능이라는 그런 입시 중심의 학교로 돌아가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는데, 그래도 큰 방향은 그렇게 통합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질문이 뭐였죠? 만들게 된 계기. 만들게 된 계기요? 너무 어려운 문제를 내주셔가지고 지금 내가 지금 과부하가 됐는데, 그 만들게 된 계기는, 제가 이거 만들기 이전에도 이제 자폐성 장애를 가진 학생을 지도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지금 태훈이보다는 지능이 정상에 가까운, 정상의 지능을 갖고 있는 약간 고기능의 자폐를 가진 친구였는데, 그 친구를 또 소재로 간단한 영상을 만들기도 했어요. 그게 자폐라는 그 장애가 보여지는 것만으로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내면을 알 수가 없거든요. 행동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고
좀 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 있다 보면 본의 아니게 그 친구들이 좀 오해받고 좀 이렇게 소외되고 내팽개쳐지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때마다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는 과정은 있었지만 그 조금 같이 살아가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내면 깊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자폐를 가진 학생들을 보면 좀 그래서 제가 약간 대변자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지도했던 그 친구도 그렇게 해서 영상을 만들게 됐고, 이번에도 삼척중학교로 발령받아서 처음 그 친구를 만났을 때도 3학년이었는데 이미 완전 소외돼서 혼자서 모든 수업에 다 배제된 채로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얘를 좀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영상을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그 과정도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친구들 다 같이 해서 같이 이해하는 그런 과정에서부터 좀 이해하는 그런 그 과정도 어떻게 보면 이용을 한 거죠, 영화를. 네. 그렇게 해서 그 친구를 좀 더 많은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좀 알려야겠다. 네. 그런 의도로 만들게 됐고, 결과적으로는 그 영상에서도 다큐에서도 나오는데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라고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존재감이 좀 많이 부각이 된 거죠, 학교에서. 네. 네, 그런 의도로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답변을 듣다가 생각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작품의 초반부에 보면은 그 강원교육의 슬로건인 모두가 함께하는 교육, 모두가 행복한 교육 그 장면을 그 교문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운동장이랑 이렇게 걸치게 건물이. 그래서 모든 학교에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걸 보면서 통합학급의 어떤 주제를 담으시려고 그 장면을 넣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네요. 되게 꿰뚫어 보시는 게 남다르시네요. 네, 좀 봐야 되니까. 네, 답변이 감사합니다. 좀 길어졌네요.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는 바람에. 네, 그러면 다음으로 높이뛰기의 김진유 감독님. 개인적으로 영화를 보면서 어린 연기자들의 연기가 참 인상 깊었어요. 초반에 그 후가 그 길에 있는 선만 밟기 위해서 자동차를 이렇게 뛰어넘는 어떤 장면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옷가게에 복수를 하기 위해 엄마의 복수를 하기 위해 물총에 오줌을 넣는 장면이라든지 어떤 디테일한 연출이 돋보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경험이 아니면 좀 나오기 어려운 연출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감독님 본인의 어떤 어린 시절이 반영된 게 아닐까라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그 차 이렇게 밟는 거는 제가 어렸을 때 했던 행동들이고요. 그리고 그 가게에 오줌을 넣어서 물총을 쏘는 행동은 하진 못했어요. 그냥 어떤 소심한 영화로서 복수하는 느낌을 영화로서 뭔가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오줌을 물총에 넣고 이제 복수하는 느낌이 되었는데 이게 뭐 연장선상으로 나른볼이라는 영화에도 같은 옷가게 씬이 나와요. 그래서 다른 형태로 또 복수하는 것도 있고, 네, 그렇죠. 거의 그리고 제가 어머니 아버지가 청각 장애인이시고 어떤 그 안에서 느꼈던 감정들이 있는 영화인 거죠. 그래서 제가 또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는데 이게 첫 번째 키워드와 관련된 질문이거든요. 극 중에서 어머니는 청각 장애를 갖고 계시고 아이는 아닌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도 기억에 남는 게 그 옷가게 씬이 기억에 남아요. 그 가게 사장님이 5,000원 더 받아라고 하는 장면, 그 차별하는 장면이 저는 정말 속상했거든요, 보면서. 그래서 이러한 에피소드들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제가 추측하는 것처럼 경험이 담긴 건지 그 탄생 비화가 궁금했습니다. 이게 뭐 실제로 제가 겪었던 일이고 그리고 그게 한동안은 뭐 기억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뭔가 그 다큐멘터리 공부하는 책에서 어렸을 때 기억을 떠올려서 이야기를 정리해봐라 뭐 이런 문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난 어떤 한 옷가게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옷가게 씬만 가지고 영화를 만들까 뭐 이러다가 그 단편 제작 지원이 공모가 생기면서 이야기를 확장시켰던 거죠. 루피티기는. 그래서 차별에 대한 어떤 그 장면을 보면서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아, 조금 네. 네, 나누고 싶었어요. 왜 네. 이렇게 사회에서는 이렇게 장애인을 이렇게 차별하고 이렇게 사소한 그들에게는 어떤 작은 사소한 일일지도 모르지만 그게 이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 어머니는 모르시고 넘어갔을 수도 있지만 그 아이는 굉장히 상처를 받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지금 그때 만들 당시에도 같은 생각이었는데 약간 그냥 먹고 살려다 보니까 벌어진 해프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했었고, 그리고 저도 이제 성인이 되면서 어떤 옷가게 알바도 해봤고 그럴 때 뭔가 도색집에서 일하면 가격이 측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럼 뭔가 부르기 나름인 걸 경험을 해봤고 그냥 어떤 먹고 살기 위해서 벌어진 해프닝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 그 유미래 감독님이 쓴 글이었는데 그 종업원이 1,000원을 주는 행동 자체도 어떤 그분이 나름대로 챙겨주려고 하는 게 아니었을까, 자기 양심의 가책, 또 다른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 이유가 있는 거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것 때문에 뭐 높이뛰기를 만들 수 있었으니까요. 사실 좀 감동이 된 거고, 뭐 어떤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오히려 이제 거스름돈을 1,000원을 더 받잖아요. 근데 어머니께서는 그거를 이제 돌려주시려고 하는 그 장면에서 어떤 정직하게 하시는 어떤 모습과 그다음에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저는 대비돼서 느껴졌었는데, 또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양심에 의한 어떤 1,000원을 의도적으로 더 준 것이다라는 시선도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소통인데요. 우선 봄이 오면의 초반 인터뷰 내용 중 그 태연이가 가진 장애가 무엇인지 아느냐라는 질문에 학생들은 대부분 잘 모르거나 아니면은 잘못 알고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또 후반부쯤에 한 학생의 어떤 심층 인터뷰에서 태윤이가 자신의 옷에 연필을 그었는데 그 태윤이한테 직접 하지 말라고 하지 않고 선생님께 얘기했다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태윤이한테 직접 말하지 않았어? 라고 물으니까 선생님께 말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요. 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장면을 보고 관객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통합학급이라는 이름 아래 아이들이 같이 있기는 하지만 그 함께의 어떤 기본인 소통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소통이 없다면 관계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텐데 어떤 이러한 학교에서 이런 상황이 나타나게 된 어떤 배경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께서는 이런 소통이 부재한 통합학급의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아직까지도 그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한 공간에 있지만 그 하나라고 서로가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중간에는 항상 교사라는 그 중간 매개체가 항상 있어야 되고, 특히 이제 자폐성 장애가 좀 유난히 그래요. 네, 그 장애 특성상 좀 많이 그 사람 자폐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얘가 왜 이런 행동을 할까? 행동의 그 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건가라는 것을 이제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상대방이 아직 중학생이 그 상태가 되기는, 그 수준이 되기는 좀 아직 이르다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한테 먼저 말했다는 그 친구도 좀 이해는 돼요. 네. 왜냐면은 이렇게 긋지 말라고 알려주기까지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폐성 장애. 하지 마라고 했을 때 그 하지 마의 의미도 명확하게 전달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네. 그래서 그 하나가 돼서 이제 소통이 원활하게 잘 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조금 그 마음이 아프지만 장애 정도에 따라서도 네, 소통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영화에서의 태연이의 그
그 장애 정도로 봤을 때는 네, 조금 그 상태가 소통이 안 된다고 보여질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현실적인 네, 그런 좀 어려움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근데 저도 이제 자폐성 장애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게 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저는 반대로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생각보다 소통이 되게 잘 된다라고 느꼈던 장면들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뭐 좋아하는 게 뭐야? 라고 했을 때 색종이 갖고 노는 거가 재밌다고 대답을 하고 그다음에 좋아하는 반 친구들이 누구야? 했을 때 2명의 학생의 이름을 또 얘기를 해서 저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이렇게 소통이 잘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뭐 들어요. 골라서 편집하신 거예요? 네, 좀 그런 것도 있는데 역시 감독님이 잘 아시네요. 그게 그러니까 의외로 소통이 잘 되는 부분이 있어요. 단순하게 되게 그 심플하게 살거든요. 태훈이 같은 경우에도 몇 가지에 관심만 두고 나머지는 아예 무관심한데 그런 태훈이가 무관심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시키고자 할 때 좀 소통에 어려움이 있어요. 예. 너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잘 이야기를 하는데 너가 관심이 없는 세상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야 되는 순간이 오면 이제 어른이 개입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낙서를 하는 게 내 옷이 더러워지니까 하지 마라는 것도 얘는 재밌어서 하는 건데 내 옷이 더러워져서 내 기분이 안 좋다라는 걸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태윤이의 세계는 그러한 건 없는 상태인 거예요. 얘가 불쾌하겠지라는 그런 공감 능력. 그거를 이제 이해를 시키기에는 아직 그 중3의 남학생은 조금 어려움이 있죠. 예. 그래서 좀 소통이 잘 되는 부분은 그 화면에 그 영상에 잘 나오는데 좀 어려운 부분도 현실적으로는 좀 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높이뛰기에서의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뛰기를 보면서 기억에 남는 장면 중 하나가 극중 어머니의 그런 사랑이 말로 전달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영화를 보는 내내 그런 따뜻한 어떤 그런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돌이켜서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몇 가지 장면들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어머니께서 그 아들 후에 어떤 머리를 쓰다듬는 어떤 스킨십이라든지 아니면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봐 준다든지 아니면 같이 배드민턴을 함께 치는 장면 등이 이제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감독님께서 이런 장면을 연출을 하실 때 특별히 어머니 역의 배우에게 이것을 이제 의도를 갖고 이렇게 디렉팅을 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특별히 하지는 않았고요. 그때 그러니까 이상희 배우가 저희 어머니를 만났을 때 뭔가 이제 연기를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어떤 힌트를 얻으셨다고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냥 하던 대로 해야겠구나.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 특별하게 제가 요구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어떤 무언의 그러니까 이 지금 행동 자체에도 어떤 무언의 대화들이 있잖아요. 어떤 메시지가 있는데 그 정도만 알고 해줬으면 좋겠다 정도로 이야기를 했고 특별히 요구를 하진 않았어요. 어떤 엄마는 꼭 이래야 돼 뭐 이런 그런 거 없었어요. 저는 어떤 이런 느낌에서 드린 질문이었는데 저희가 소통을 할 때 언어로도 소통을 하지만 사실 그런 몸짓이나 시선 같은 비언어적인 어떤 표현을 통해서도 소통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우연히 어떤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소통을 할 때는 언어적인 표현이 거의 한 10% 생각보다 되게 적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비언어적인 어떤 말투라든지 억양이라든지 손짓이라든지 몸짓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부분 의도가 전달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좀 숨어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런 어떤 소통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저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수화를 정식적으로 배운 농인분들이 아니세요. 그래서 이제 뭐 살아오면서 이제 서로가 약속한 혹은 자주 쓰게 되는 제스처들로 대화를 나누거든요. 그게 일종의
이제 그걸 표현하는 말이 홈사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만들어진 언어라고 해서 그냥 홈사인이라고 부르고 이제 그 어떤 제스처 형태로 저는 계속 살아가고 있고 어머니 아버지랑 그리고 대화도 제스처 형태로 하는 거죠. 그냥 행동이나 뭐 그런 걸로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있고 그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영화 속에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저희가 제스처로 이야기하는 게 어떤 문법화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어떤 그리고 농인과 농인들이 대화할 때 눈으로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청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저 눈이 흔들려 그러면 약간 거짓말하는 거지 않을까 의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농인분들은 두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하는 게 딱 자연스러운 행동이고, 근데 수화를 하는 과정이 눈을 안 마주친다라고 했을 때 다른 생각을 하는구나라고 알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무언의 메시지들이 계속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은 있어요. 제가 그 감독님들과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든 생각이, 제가 왜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꼽았을까라는 생각을 원래는 사전에는 안 했었는데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생각하기에,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과 소통을 하는 것은 어렵다. 어떤 이런 생각을 보통 가지고 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리고 또 영화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그 소통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포장을 한번 시도해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감독님들을 이렇게 뵙고 좀 영화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으려고 이렇게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 조금 가벼운 질문이에요. 마지막이라서. 배우들을 섭외한 이유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이번에는 좀 순서를 바꿔서 네. 김진효 감독님부터. 그 배우의 그 주인공이 후 역할을 했던 친구가 고수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 친구를 만난 건 어떤 연기를 하는 친구가 아니었고, 이제 제가 어떤 사진 수업을 하러 갔다가 평창에 있는 어떤 시설에 사진 수업을 하러 갔다가 그 친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때마침 제가 쓴 시나리오가 있었고, 연기 한번 해볼래? 이러고 시나리오를 줬어요. 그랬더니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한 달 동안 메시지를 안 줬어요. 그리고 한 달 이후에 저 할게요 라는 대답을 얻었고, 그랬을 때 저는 그 친구가 그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상처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가족에 대한 애정 이런 것들이 조금 영화 속에서 해소했으면 좋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섭외를 했고 캐스팅을 했고, 그다음에 엄마 역할로 이제 독립영화 환경 안에서 어떤 엄마 역할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분들만 찾았을 때, 그때 당시에 이상희 배우가 거의 독립영화계 전도연이라고 불릴 만큼의 어떤 많은 다작을 했던 배우였고, 그 배우가 아니면 답이 없겠다라는 주변의 이야기들, 그래서 만났을 때 이제 그러니까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떤 그 이상희 배우가 가지고 있는 표정에서 농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묘한 표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 표현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멍한 표정과 넋이 나간 표정의 중간 단계에서 어떤 대화를 상대방을 이렇게 보고 이 세상,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파악하려고 할 때 집중하는 모습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상희 배우한테 보였어요. 그래서 하면 되겠다 싶어서 섭외를 했고, 캐스팅을 했을 때 흔쾌히 해주셔가지고 그 두 배우가 만날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후에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인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때마침 그 시기에 강릉으로 놀러 왔던 또 지인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랑 하면 되겠다 해서 셋이 만났는데 너무나 재밌었죠. 그리고 부모님들도 너무 좋아해 주시고, 그래서 잘 찍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야 뭐해라는 역할의 배우도 있잖아요. 그 친구도 사실 그 친구가 이제 후 역할로 물망에 올랐었어요. 저희 제작진 사이 안에서. 왜냐면 현실적으로 강릉에 있던 친구였고 더 대화를 더 많이 나눌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계속 한 끝이 아쉬운 거예요. 뭔가 만나서 대사를 하거나 그냥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끝이 되게 아쉬워서,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제 후라는 친구의 대답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야모의 친구는 무웅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이제 내가 미안한데 다른 배우로 캐스팅을 했어. 뭐 그래도 영화 속에 나오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나올까 하다가 어떤 특정 장면에서 개그 포인트를 주는 어떤 인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캐릭터를 만든 거거든요, 사실. 근데 개그를 실패를 했죠. 사실 이건 연출에 저도 처음 만드는 작품이다 보니까 이제 개그 포인트를 살리려고 했는데 그게 약간 뜬금없는 뭔가 캐릭터가 되었고. 저는 그래서 네,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의도하긴 했는데 사실 더 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연출적으로 약간 생각이 좀 덜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거 볼 때마다. 근데 마지막에 그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야 뭐해 여기 있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 터지긴 했거든요. 그게 웃기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지나가는 행위 뭐 이런 게 아니라 야 뭐의 역할이어서. 네, 그럼 다음으로. 네. 거기 나오는 인물들 있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드리자면 그 전에도 자폐성 장애를 가진 친구를 지도하셨다고 하셨는데 태윤이로 이렇게 특별히 찍게 된 이유가 있으신지. 태훈이가 일단은 태훈이가 되게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얘가 덩치는 저보다 커요. 한 180, 한 4, 5? 키도 굉장히 크고 훤칠한 친구인데 완전 애기처럼 이렇게 굴 때도 있고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자폐 1급인데 사실 그 자폐인들이 그런 그 폭력적인 행동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억눌린 어떤 그런 소통이 잘 안 될 때 자기가 이렇게 폭력적인 폭력 행동을 보이는 자폐인들이 제가 지도했던 자폐인들은 그런 모습들이 되게 많았는데 태연이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자폐성도 굉장히 강한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온순한 그 태훈이가 저는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그리고 태훈이를 그 영화 주인공으로 선정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어머니께 그 기획안을 보내드렸어요.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어머니 그러니까 그 장애 학생 부모님들께 그런 이야기를 좀 꺼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어줍지 않게 또 영화를 만들어서 이렇게 뭔가 논란거리를 만드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래서 조마조마하면서 이제 기획안을 보냈는데 뭐 읽어볼게요 하고 한 달 넘게 아예 답을 안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뭔가 내가 실수했나 보다. 이거를 내가 건드리면 안 되는 거를 건드렸나 보다 했는데 한 달 정도 있다가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카톡으로.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찍기 시작했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그 인터뷰했던 학생들은 이렇게 모집을 했어요.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는 거 다 아니까 인터뷰를 할 친구들은 올라와라. 그렇게 해서 접수를 받았고 뭐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반이 이제 24명이었는데 한 13, 14명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촬영을 제가 운영했던 영상 제작 동아리가 있거든요. 걔네들한테 이제 뭐 마이크랑 카메라랑 다 맡기고 찍었는데 한 12명 찍었는데 건질 게 한 몇 명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렇게 날리고 이제 좀 이렇게 목소리가 잘 잡힌 애들, 영상이 잘 찍힌 애들만 추려서 만들어진 게 그 등장인물들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저는 혼자 감독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했는데 학생들을 동원하셔서 동아리로 자율 동아리로 하셨나 봐요. 예전에 이제 특활이라 그러죠.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영상 제작 동아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학교 홍보 영상 만들어 보고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편집한 도구들 한번 만져보고 그런 동아리예요. 네.
태훈이한테도 그렇지만 그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됐을 것 같아요. 그게 쉽지 않은 어떤 카메라를 만진다든지 그런 것들이 쉽지 않은 어떤 건데 일상에서 체험하기가. 네. 네. 그럼 제가 이제 준비했던 질문은 여기까지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감독님들께서 또 무비 토크를 참여하신 어떤 소감이나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됩니다. 뭐 이게 강릉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처음 시도하는 것 같아요. 시네마시라는 게. 근데 이런 상영회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은 아쉽지만 어떤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게 되는 경우 실제로 관객들을 만났으면 또 다양한 질문이랑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그게 좀 아쉽고, 하지만 더 코로나이니까 어쨌든 어떤 강릉의 안에서 영화를 만들고 소비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계속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그냥 시작 단계이니까 부족한 건 사실이고, 좀 같이 관심 있는 분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제가 만든 영화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뿌듯하고 또 새로운 경험이고, 이 영화를 처음 만들 때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볼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그 학교 다니던 그 반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만 보고 이제 더 이상은 아무도 안 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좀 그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좀 많이 변화되는 그런 변화되는 흐름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상도 받으셨잖아요. 상도 인디오즈 한낮에 바다 상 네, 여기 받았죠. 저도 제가 미쳤도 그 인터뷰를 한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좋은 작품들을 만들어주셔서 감독님들께 한 번 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영화를 보면서 궁금했던 점들을 이렇게 감독님들과 대화를 통해서 나눌 수 있어서 저도 정말 좋았습니다. 네. 관객들과 이제 마주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저도 남네요. 그 다음 무비 토크에서는 여러 관객들과 소통하며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무비 토크에 자리해주신 감독님들께 감사드리고 무비 토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무비토크 어떠셨나요? 혹시 무비토크를 보신 후 상영작을 만나고 싶어진 분들은 인디하우스 홈페이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조만간 찾아뵐 수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다음 상영회는 10월 28일 수요일 19시 고래책방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오늘 시네마실에 참여해주신 감독님들, 스태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관객 여러분들에게도 감사 인사 전해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네마실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